경찰청에서 밑부터 전화 와서 2명의 여자 토막 살인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산 경찰서에. 남자의 허벅지 하나가 없대요. 어디다 숨겼는지를 좀 설득을 해서 알게 해달라. 그러던 와중에 제가 뭘 봤느냐. 오늘 드디어 이분이 그알자를 찾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범죄 심리학자, 2019년 BBC 선정 올해 여성 백인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야, 아니 BBC 선정 올해 여성 백인. 야,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글쎄 어떻게 했죠?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아마 무슨 리더십 분야에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수정 교수님이 놀랍게도 그알잘 첫 출연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2020년 때 그알 외전 네, 그때 잠깐. 한번 때 나오셨고 그 뒤로 첫 출연인데 왜 이제야 그알잘 나오신 겁니까? 참 사연이 기네요. 길어요. 들어볼까요? 지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뭐 너무 많은 법률과 연관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사건 이게 다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인데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제가 자문을 하다 보면 가지고 오는 사진이라는 게 전부 여자가 누워 있는 사진이에요. 전부 시신으로. 그런 시신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분석할 때마다 결말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게 이게 현실인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인명피해 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스토킹 입법이었을 거예요.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스토킹을 막으면 신당역 사건처럼 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현이 되려면 누군가는 거기에 뛰어들어서 계속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2년 전에 기회가 왔을 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기회는 내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는 이것은 나를 위한 기회만은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 뛰어들게 된 거고 이제 스토킹 처벌법 입법 1주년이 되게 돼서 지금은 이제 피해자 지원법을 이제 입법하는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시간을 소요하고 있죠. 네. 교수님 모시니까 이제 그알잘 촬영인데 갑자기 그알 본방 인터뷰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교수님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반응들이 있잖아요. 뭐 아쉬움을 표한 분도 있고 누구는 또 좀 분노를 표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어떤 지목을 받거나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도로 조용해졌어요. 예. 애초에 내가 원했던 건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원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제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쨌든 뭐 학교에서 또 강의하시고 개인 연구하시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신 거죠? 네. 궁금한 게 교수님은 잠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그알 채널을 잘 보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혹시나, 여기서 털어놔야 돼? 고백을 해야 돼? 네, 혹시 저희 그알 채널 구독하시는지? 네, 구독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회원은 아닙니다. 야, 너무 서운한데요? 네, 뭐 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교수님 유튜브 하나를 개설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목이 또 사건 수정? 사건 수정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그럼 그 이 채널 또 물어볼 거. 사건 수정 이소준의 사건 수정 이 채널은 구독을 하시는지. 굉장히 어렵네. 네, 오늘부터 다 구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했네요. 어쨌든 오늘은 지금 시작하자마자 교수님의 또 어떤 사건이나 법안 관련 얘기 하셨는데 뭐 그런 얘기 외에도 교수님의 또 개인적인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얘기해보세요. 네. 대한민국 1세대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 교수님은 언제 어떻게 범죄 심리학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저도 제가 이 짓을 지금 이 정도 나이에 하고 있을 줄은 상상을 못 하고 살았고 저는 원래 이제 심리 측정이라는 걸 전공했어요. 심리 측정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개인차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지능이다. 그러면 그 지능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심리 측정이에요.
그때 경기대학교에서 교양심리학 교수를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교양심리학은 내 쉽게 가리킨다 하고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저를 뽑았던 이유가 이제 경기대학교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정학과라는 게 당시에 있었고 분리 수용을 위해서 분류심사제도라는 게 있는데 분류심사제도에서 쓰는 게 교정심리검사라는 걸 써요. 근데 그거를 이제 2002년에 법무부에 납품을 이제 하게 되면서 범죄자 연구부터 사실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저에게 주어졌던 주문이 뭐냐면 가장 위험한 사람을 속아달라 이거였어요. 교도소 내에서. 그러면 위험이라는 걸 알아야지 제가 위험한 사람을 속는 기준을 마련할 거잖아요. 외국 서적 같은 거를 다 뒤져보니까 그때 이제 섹스 오펜더가 제일 위험하다. 연쇄 강간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을 하면 이제 목 잘라 죽이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가 찔러 죽이거나 그래서 결국은 성폭행범이 제일 이제 상습범의 경우 제일 위험하다.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성범죄에. 왜냐하면 교도소 안에 성범죄자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친고죄가 2010년도에 없어졌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전부 교도소를 안 가던 시절이다 보니까 제가 가진 그 수천 명의 데이터 안에 성범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런 논문들은 수없이 많아서 책자가. 그래서 가중치를 주게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는 빠이빠이 하고 난 심리 측정이 전공이니까 이제 다시는 범죄자 연구 안 해. 그러고서는 이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 그런데 2002년도에 우리 학교에서 갑자기 저한테 석박사 과정을 범죄심리학을 만들어라 하고서는 이제 이미 언론에다 다 발표를 하고. 동의도 안 받고? 네. 아 진짜요? 네. 그래도 돼요? 초짜였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 그런 거를. 그래서 사고를 다 쳐놓고는 네가 맡아라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그때 해외 파견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2002년도 3년도에 제가 이제 해외로 나간 게 지금까지 이 일을 하는데 아마 가장 큰 지렛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아마 해외로 나가서 외국 교도소를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으면은 그리고는 이제 전문가 증언을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실제로 보지를 못했으면은 내가 이 일을 아마도 안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자문도 하게 된 것 같고. 농담처럼 이제 뭐 이 길 가지 않아서 행복했을 텐데라고 하셨지만 지금 돌아봤을 때 20년 전에 그 범죄 심리학자의 길을 걷게 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발적 선택은 절대 아니었다. 아니었다. 네. 교도소가 일단 너무 멀어. 다 무슨 두 배 산골에 있어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저 남해안까지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운명적으로 발을 한번 들여놨는데 막 늪처럼 빠져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뭐 이런 그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이다. 네. 그러면 교수님은 되게 오랜 기간 연구하셨는데 교수님이 분석한 첫 사건 기억하세요? 실제로 범죄자를 만나서 면담한 첫 사건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경찰청에서 그 미국 가기 전이었는데 경찰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2명의 여자 토막 살인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산경찰서에. 살인범 2명이 있다고요? 네, 살인범이 2명인데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어떤 사람을 남자를 죽였는데 2명이 모두 여자다. 그때는 이제 여자 프로파일러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자라 가지고 여자 면담자가 필요한데 같이 좀 마산까지 내려가 달라. 그런데 이제 내려가면서 저를 찾았던 이유를 들어보니까 허벅지가 하나 없어졌다고. 네, 시신을 이제 안매장을 했는데 다 찾아냈는데 남자의 허벅지 하나가 없대요. 어디다 숨겼는지를 좀 설득을 해서 알게 해달라. 이게 이제 저를 데려갔던 이유고. 그래서 이제 따라 내려갔는데 보니까 그 두 여자는 모녀고. 엄마가 매일 남편한테 이제 폭행을 당하니까 아버지는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폭행하고 그래서 거의 엄마는 온몸이 다 이제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엄마를 걱정을 해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이제 분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날도 술 먹고 들어와서 난동 피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보니 무거우니까 옮길 방법이 없고 엄마는 딸이 숨기를 바랬고 딸은 엄마의 범죄를 은폐하길 바라서 집에서 일단은 시신을 갖고 나가서 매장을 하자. 밤새 이제 토막을 내서 새벽 역에다 이제 안매장을 하러 나갔는데 두 군데다가 나눠서 묻은 거예요. 이 여자들이. 남편이 그래도 정말 원수 같은 남편일 거 아니에요. 평생을 맞았는데 근데 이제 머리는 양지바른 데다가 묻어줬대요.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 어쩔 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좋은 곳에 가라고 머리는 따로 양지바른 곳에 묻고 나머지 시신을 구덩이를 깊게 못 파고
그 위에다가 뭐 낙엽이나 이런 걸로 막 덮어놓다 보니까 그럼 이제 시신이 없어지죠. 동물들이 훼손하니까. 그래서 허벅지가 하나 없어졌는데 제3의 장소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위에서는 이제 막 압박을 하고 그러던 와중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뭘 봤느냐, 수사 뭐 경위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한 페이지짜리 요약한 무슨 수사 기록을 봤는데 중간에 보니까 범행 동기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그 범행 동기 때문에 제가 이 짓을 지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장기간 동안 학대를 받다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하고 이제 죽인 사건인데 범행 동기에다가 뭐 부부간의 불화가 있던 중 앙심을 품고 나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찰 보고서상에. 근데 그 앙심이라는 어휘가 제가 아무래도 심리학자이다 보니 머리를 꽝 때리면서 자, 이게 앙심이 아닌데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이 사실 앙심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야 정말 나는 이번에는 진짜 살고 싶다. 내 딸을 구제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 건지 그건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보통 그런 사건은 또 자백을 또 초기에 다 해요. 그러니까 자백했지, 증거도 있지, 뭐 범행 동기, 앙심 이렇게 그냥 쉽게 정리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허벅지 하나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 이게 사건이 처리가 안 돼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짜증나 있던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앙심이 아니라고 붙잡고서 이제 막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 일을 해서 앙심이 아니고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 정말 살고 싶다. 마지막으로 아, 난 그래도 이렇게 죽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법정에다가 이해를 시키고 그럴 수만 있으면 이 일을 평생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이 아까 이제 그 당시를 말씀하시면서 한 그즈음부터 그 아래 자문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방송편이 있다면 그게 수원고등학교 사건이 저는 기억에 남아요. 수원고등학교? 그게 결국은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게 된 사건이에요. 그게. 재심을 했던 그 네, 사건. 네. 재심 사건 중에는 첫 번째 사건이고. 그쵸. 네. 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그때까지도 저도 아 다행이다 집단 폭행 당해서 죽은 그 여학생의 억울함을 해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박준영 변호사라는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와서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본인이 1심의 변호사다. 그런데 얘네가 무죄인 것 같다는 거예요. 얘네가 아닌 것 같대. 그러면서 이제 아닌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어요. 수원에는.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연애를 갔는데 아이들이 우리가 진범이 아니라고 알리바이가 심지어 있는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아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돕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머리를 다 모아가지고 그 상담 선생님들하고 얘네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 의견서도 쓰고 그때 진술 분석이라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드디어는 이제 무죄가 나와서 아마 그때 TV에 박준영 변호사가 무죄 나오고 나서 재판정에서 나와가지고 막 펑펑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이것도 그 아래서 또 속편을 했는데 진범 같은 아이들이 찾아졌잖아요. 결국은. 그들 간에 이제 주고받았던 뭐 블로그에 글,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아, 얘네들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넘어갔든 결국은 뭐 진범을 못 잡았으니까 일종의 미제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위대함을 제가 인정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찰에다가는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가는 그렇게 제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송의 힘이지. 범죄자가 범죄에 성공하면 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실패를 하면 미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수 피해자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는 그 당시에는 내가 당한 게 피해인지 몰라가지고 신고를 안 했는데 몇 년 지나고 이 TV를 보니까 그때 그게 내가 피해를 당했나 보다 이렇게 제보를 해가지고 이제 목격 진술 같은 거를 해가지고 범인의 윤곽을 찾아내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중에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게 그 포천 매니큐어 사건이 그거예요. 그게 사실은 미수에 그친 피해자가 제보를 해가지고 네. 나중에 그 사람 뭐 손이 하얀 사람을 이렇게 윤곽을 찾아내잖아요. 아쉽게도 그 사람이 사망해서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그 이제 경험이 자문을 계속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들이. 그렇죠. 방송의 힘이라는 게 이게 참 대단한 거다. 그럼 교수님 앞으로도 계속 그알과 함께 하실 건가요? 뭐 기회가 되면 예, 계속 하겠죠. 힘 닿는 데까지. 네, 힘이 닿는 데까지. 네. 건강 잘 챙기면서. 네. 이제 그알잘의 필수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알이가 뭐냐면 그알 리을 히읗이에요. 저희 구독자 애칭이거든요. 앓는다고. 네, 그래서 그알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알이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수정 교수님에 대한 질문을 받아왔는데 제가 이제 그알이 분들을 대신해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리왕님, 인터뷰를 집에서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업실이 집이신 것인지요? 밖에 나가는 것이 싫으신지요? 집순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전혀 않고요. 예, 연구실은 따로 존재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시간대에 하게 되느냐면 주말에 다 전국에서 이제 취재를 다 해가지고 이제 SBS로 오는 와중에 길 중간에 저희 집이 있어요. 고속도로 편이라 가지고. 예, 그런 경로이다 보니까 저는 대부분 밤에 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아래는 홈웨어를 입고 그죠? 상반신 요정이다 이런 용어가 그런 이제 별명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뭐 하루는 굉장히 심각하게 저에게 조언했어요. 맨발은 벗지 말고 나와라. 맞아, 맨발 많이 벗었는데. 네, 집에서 양말 안 신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집순이인 건 아니고요. 집순인 건 아니고 밤에만 집에 있고 거의 대부분 낮에는 돌아다니죠. 네.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인데 좀 쉬는 날에는 주로 뭘 하시는지 쉬는 날에 동물농장 보고요. 네. 꼭 보세요? 꼭 봐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가끔 빼먹기도 하지만 너무 밤에 늦게 하니까 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동물농장은 일요일 아침에 하니까 매번 보죠. 그래서 뭐 일요일 아침에 백엔잎을 적시는 일이 많지. 아, 그래요? 동물 보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질문 많았어요. 이수정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저는 뭐 아무래도 반려견, 예, 그들의 로열티, 충성,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전부 거짓말의 달인인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그래서 그알 PD도 너무 피곤하고 소송도 당하고 이러면 동물농장 넘어가잖아요. 여러 명 나 기억이 나는데. 맞아, 많이 가 있죠. 네. 동물농장이나 봐야 되겠다. 열심히 보고 있죠. 네. 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시네게님, 교수님의 노후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노후 계획 네.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네. 제가 제안 드리면 뭐 할까요? 이제 동물농장을 보시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제로 동물농장을 운영하시면서 반려견들과 함께 네. 괜찮지 않나요? 그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동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반려견을 못 키우고 있어요. 그러게요. 안 키우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네. 키우실 것 같았는데. 저는 너무 계속 설득 중이니까 변심할 수도 있죠. 마음을 바꾸겠죠.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고, 저는 그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임시로 봐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할머니가 되면 입양 전에 아이들을 가정에서 이렇게 돌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아이나 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삶. 네. 어른은 땡이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꾹꾹까까님,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법 중 한 가지만 수정 혹은 삭제할 수 있는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법을 어떻게 수정 혹은 삭제할지 그리고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 그 불편하다라는 걸 느끼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는 뭐 유례 없이 사실은 어떤 목적으로도 사실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나가지고 범죄자의 개인정보도 우리는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재범 추적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소위 이제 주민번호 같은 걸로 출소한 이후에 뭐 10년 이후에 재범했나 안 했나, 30년 이후에 재범했나 안 했나 이런 연구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다 재범 추적 안 되니까 그러면 형사정책을 마련할 때 누가 제일 고위험군인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위험군에 대한 이해도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떨어져서 보호수용제 같은 것의 필요를 잘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순기능이 있기는 물론 한데 역기능도 있다라는 점이 이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있죠.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해서 이수정의 법안 수정 이런 채널도 한번 추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수정할 것 됐다 많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또 그아리 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다 이제 여쭤봤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처음으로 그알잘 출연하신 이수정 교수님 출연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알 관련 프로에서 제가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을 못했다.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사건이나 시신이나 이런 그 경우가 다수인데 네. 예, 지나가는 사람들 일 정도로 이바지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 얘기를 막 하게 돼서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좋은 뭐, 경험이었어요. 네. 즐거우셨죠?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교수님과 좀 여유가 생기시면 네. 그알 채널에서 하고 싶은 게 좀 많았는데 다음에 또 교수님과 뭔가 그알 채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네. 있을 거라고 믿고 언젠가 다시 함께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